오늘 주제가 뭐냐. 예. 지난주에 예고드렸지만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욕을 먹으셨느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계속 올라서 욕을 먹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집을 20채를 갖고 있어요. 나와서 뭐 강의를 해요. 강의비도 엄청 비싸. 부동산의 대가처럼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여길 사세요. 저는 백발백중 틀린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돼 있냐면 금융화돼 있어요. 투자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해졌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이에요.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도봉구가 아파트 가격이 절대 금액이 낮으니까 많이 올랐죠. 강남구는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들인데 상승률이 낮았단 말이에요. 경기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동두천시예요. 자, 또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안성, 그죠? 3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20, 30대가 많이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서울 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100채당 한 채도 아니고 0.1채 이렇게 줄어요. 충격적이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 전망을 한번 해보죠. 대표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우리는 내 집 마련은 여기서 할 거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해요. 미래의 모든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드디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아직은 실외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정말 길고도 지루했던 코로나 시대가 드디어 끝나갑니다. 엔데믹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방송도 앞으로 이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좀 더 시원하고 명쾌하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이슈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깊이 있게 전하는 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간 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네네. 로마에 사람이 엄청 많대요. 예. 콜로세움에도 바티칸 광장에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예. 딱 하나 없는 게 한중일 관광객들만 없답니다. 아, 한중일 관광객들이 없다. 저는 그 포스팅을 보면서 동아시아 사람들까지 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탈리아 관광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 근데 그 변화를 함께하는 세상을 알고 그리고 통장을 든든히 알 수 있는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 함께 진행을 맡은 대표 김현종입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지금 특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네버라 론칭으로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알고 투자로 살아남기 미래에셋의 최고의 애널리스트였죠. 유광수 의원을 지난주에 모셨는데 오늘 또 모셨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일상의 생활을 일단 경험하신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사실 마스크 써서 좋은 점이 좀 있었거든요. 네. 얼굴을 좀 가리고 다녀서. 아,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벗으려니까 그래서 좀 늦춰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지금 이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메디치보라의 스튜디오가 지금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뭐가 좀 바뀌었다. 웃음소리도 나고 뭐 상당히 웅성웅성합니다. 이렇게 공개 방송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뭐 많이 출연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탈리아 로마에 관광객들이 많이 갔다. 역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서 바로 또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고 화장품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 지난번 그 ESG도 저는 굉장히 좀 얻는 게 많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ESG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는 흔히 ESG 하면 환경만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뭐 페트병 이런 거였는데
이것을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셨다는 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셨어요. 역시 순발력 있는 앵커는 바로 이렇게 찔러도 답이 나와요. 저도 역시 많이 배웠는데요. 노조가 잘 기능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임금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가 오히려 ESG 시대에 투자 가치가 있다. 불안정성을 제거한 회사들이 앞으로도 괜찮다. 이 격변의 시대에. 그렇게 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걸로 받았어요. 그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투자로 세상을 보는 건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여기도 와 계시니까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제가 투자로 세상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행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생기셨어요. 네. 근데 1,000만 원을 갖고 계시지 말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권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국채를 선택하죠. 근데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복권이 더 리스크가 작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게 더 불확실성이 커요? 복권은 당첨 안 될 확률 너무 잘 알아요. 무조건 당첨 안 돼. 그래서 제가 미래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미국이 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복권 확률보다. 그래서 투자로 세상의 리스크를 바라보면 사실은 미국 국채가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 차이예요. 위험이라는 건 내가 예상치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손실이 위험이 아니라 확 다르죠. 이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네.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손실로만 인식하시는데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가 손실 나는 걸 뻔히 알아. 그러면 오히려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 됐건 ESG가 됐건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당연히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동설을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잖아요. 사실 투자로 세상을 보는 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힘든 거예요. 투자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돈 벌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광수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전 복권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확률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그게 0.0000000 얼마다 하더라도 사지 않으면 0%다. 예. 그리고 사실 매주 뭐 2, 30억짜리 사실은 당첨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사는 순간 사지 않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그 말을 참 들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 인트로부터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또 생각할 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어딘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 안 돼도 누군가 당첨했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50억씩 5명이 오랜만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싶은 말씀은 투자로 세상을 보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어딘가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빵이고 빵 프로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고 누군가 그런 일들이 어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메디치 보라에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상 끌려온 이 메디치브라의 정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에 눈빛이 진정성이 보이는 거야. 막 격가 이러면서. 그런데 특히나 오늘 주제가 뭐냐. 예. 지난주에 예고드렸지만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지금 뭐 여성분도 계시고 젊은 층 계시는데 눈빛이 메디치프로 일할 때 저 자주 왔지만 이렇게 빛나는 눈빛 못 봤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오늘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잘 돼야 사장이 편하거든. 네. 그래서 좀 오늘 많이 배우고 예. 또 시청자들도 많이 배우고 예. 해서 부동산 쪽으로 잘 풀려서 잘 되면 그게 바로 또 저희 회사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러니까 많은 큰 기업들이 직원 교육을 하잖아요. 재테크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투자 교육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맨날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투자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몰래 땅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사가 잘 구성되고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투자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회사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획은 개인적인 계획인데요. 그 사내 교육할 때 재테크 교육을 꼭 해주셔라. 그래야 저도 가서 강의 좀 하고. 근데 왜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잖아요. 뭐 인간관계, 심리학 이런 교육인데 재테크 교육은 없어요. 이상하게. 근데 혹시나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분들은 재테크 교육이나 투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방송가에 정말 실제 있었던 얘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한 말씀 좀 해드릴까요? 모 방송사에 카메라 기자들 실이 있었답니다. 10년 전에요. 매 주말마다 강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 공부도 하면서 같이 땅도 보고 같이 부동산도 보고 했답니다. 이거 정말 제 모 방송사 어디라고 금방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회사를 다니는 그리고 목적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투자하기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뜨끈해졌습니다. 이제 네, 네. 시작하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이 의원님, 지난 시간에 말이죠. ESG 저희가 할 때 네.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유튜브에서. 왜 욕을 먹으세요? 그건 차차. 예, 자, 우리 이광수 의원님이 왜 욕을 먹는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최고의 아시아 이 부동산 애널리스트로서 그 상도 수상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왜 그 욕을 먹으셨느냐 다음 시간에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일부 댓글과 그러니까요. 일부 홈페이지에 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나가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예, 그 아까 상 받은 건 사실은 그 주식과 관련된 거고요. 예, 부동산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계속 올라서 욕을 먹는 거고요. 예. 사실은 좀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랄까요? 부동산 시장이 사실 예측하기 힘들다. 뭐 그 점 오늘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어디 나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뭐 하락론자다, 폭락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특히 이렇게 뭐 투자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화자와 메시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나와서 전 1,000억을 벌었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주식 투자 종목을 찍어 드릴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90%, 95%, 98% 이상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게 되죠. 그 사람이 그렇게 벌었다니까. 중요한 건 화자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20채를 갖고 있어요. 나와서 뭐 강의를 해요. 강의비도 엄청 비싸. 그런데 엄밀히 말해보면 그분의 과거를 살펴보면 서프라임 집값 막 빠졌을 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집을 한 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마치 부동산의 대가처럼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여길 사세요. 저는 백발백중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건 화자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별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쟤는 부동산 떨어진다고 하는 애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겠지 말고 그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길거리에서 약 파는데 이 약 먹고 나 다 나았어. 어떻습니까? 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재테크도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로 말하면 위대한 투자자가 살아있는 위대한 투자자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 다 아시죠 이제. 불과 한 5, 6년 전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 아시죠. 워렌 버핏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 번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번 거 우리가 배울 수 없단 말. 그 운은 어떻게 배워요? 그죠? 제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전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분석하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진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서프라임 때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IMF 때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코로나19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결론이에요. 그냥 어려울 때 주식 사라. 그게 유일한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도 있냐면 저희 업계에서는 어려울 때 증권회사는 왜 많이 잘리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왜? 막 주가 폭락하고 이래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주식을 사기 시작해. 퇴직금으로. 대박이죠. 어려웠을 때 하니까. 근데 반면에 왜 증권 회사 다니다가 돈 많이 번 사람 스스로 나는 천재야 주식에 그런 사람들이 시장 좋은데 막 나와 회사 떼서치고 왜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백발백중 돈 잃어요. 손실이 커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 네.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그 메신저와 그리고 말과는 분리해서 보시라. 그래서 꼭 강의 끝날 때쯤 여러분 저한테 질문 있으세요 하면 대부분 뭘 질문하는 줄 아세요? 어디 사세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제가 강남에 산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이 말을? 아니면 제가 전 집도 없어요 하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다. 아시겠죠? 그걸 꼭 이제 그 전제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요. 전 세계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의 지금의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융화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투자화돼 있어요. 집을 살려면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대출 받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건 기존에도 그랬어요. 그런 거 무슨 얘기냐면 대출 받으니까
사실 금융화돼 있다. 금융자산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도 훨씬 더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투자화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를 사실 때 저는 이 집을 왜 삽니다라고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나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삽니다. 라고 하고 40%, 30%, 40%가 전세를 끼고 삽니다. 일종의 갭 투자. 그럼 내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은 금융화하고 투자화되어 있어요. 이 전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 금융화하고 투자화돼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내가 소비할 거면 현재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내가 투자할 거고 돈을 많이 빌리면 미래가 중요하죠. 여러분 장사하는데 내가 빚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오늘이 중요해요? 나중에 장사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해요.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투자화됐으니까 이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해졌어요. 현재가 어쨌든 미래에 희망적이면 사는 거예요. 현재가 막 좋더라도 미래가 암울하면 파는 거고 안 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동 요인이에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모든 상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공급이 많으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공기에 투자합니까? 안 해요.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잖아요. 투자 자산의 기본적으로 속성, 금융 자산의 속성은 수요가 중요해요. 수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그래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만 투자한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 시장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거나 내 집을 사거나 똑같습니다. 정책을 볼 때도 현재보다 미래 관점에서 만들고, 그죠? 정책도 공급이 중요합니까? 수요 정책이 중요합니까? 수요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수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금융화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계속 일어나냐면 이제 이 수요와 미래 때문에 가격하고 거래량이 막 변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마트에 가시잖아요. 할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할인 행사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재화가 투자화돼요. 그럼 할인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래에 이건 가격이 비싸질 건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사놓으면 돈을 아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할인하는 순간. 그래서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사게 돼요. 일부 북미에서는 어떤 백화점에서는 어떤 할인도 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할인폭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백화점 가면 30% 할인 이렇게 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화점은 오늘은 30%, 내일은 20%, 그 다음 날 10% 이렇게 할인합니다. 어느 게 더 잘 될까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자가 더 잘 되죠. 할인폭을 더 낮춰주면 빨리 사고 싶잖아요. 백화점 입장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 마음을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동산도 금융화, 투자화돼 있다는 전제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화됐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매달이거든요.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금융화하고 투자화됐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 한국은 더 심합니다. 매주 아파트 가격을 공시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아파트를 사면 7년 사는데 왜 매주 아파트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 시장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냐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하기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사요. 어차피 그 아파트 알거든. 사진으로 똑같아요. 근데 개별 상품이 다 다르면 투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은 유난히 투자하기 쉽다. 미국에 가시면 다 그 단독주택이 달라요, 주택이. 그래서 집 살려면 엄청 힘들어요. 다 방문해서 해봐야 돼. 우리는 안 보고 그냥 막 사요. 집을 그렇게 사요. 대단하죠. 자, 저에겐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그러면 미래와 수요를 관심 있게 어떻게 변할 건가가 전망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변화를 읽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에 어떻게 될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 근데 중요한 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기 쉽습니까? 알면 뭐 다 저희가 다 부자 됐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미래는 제가 화살표도 그려드렸지만 미래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해요. 미래의 모든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사실 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행은 사실 별로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어? 공부 안 하고 취직 잘 될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만 유일하게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시험 봐서 요행으로 붙은 적 있죠, 몇 명. 그런데 이제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에서만 그래, 내가 사면 오를 거야. 이런 요행을 기대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현재 다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한가를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미래가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팔 거래요. 지역이 좋으니까. 그래서 팔라고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껌값이래요. 누가 팔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땅은 적어서, 즉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대부분 언론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살기 좋은 곳, 집값 계속 오를 거고 살기 좋은 곳에 갑자기 공급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많아서 팔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다 고개를 끄덕이시죠. 근데 이게 언제 기사인지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2006년 11월이에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럼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냐? 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그럼 2006년 11월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제가 강남의 한 대치동의 아파트를 이 점의 실거래가예요. 거래된 걸 쭉 했는데 2006년 11월에 이 아파트가 원래 7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11억 5천으로 오릅니다. 2006년 딱 11월에. 딱 오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충격적이죠. 그 이후로 11억 5천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빠집니다. 이건 제가 그린 아파트가 아니에요. 실제 거래된 거예요. 점으로 제가 다 찍어드린 거예요. 아니 불패라며, 공급 부족하다며 가격 왜 빠졌습니까? 심지어 이 아파트는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돼요. 강남의 아파트가. 아까 그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공급의 방점이 찍혔죠.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믿고 내 집을 샀다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와 공급을 보는 건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서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생각.
삼성전자 주식 많어 적어. 삼성전자 주식 더 생깁니까? 안 생겨요. 삼성전자 주식이 더 발행되려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식 발행이 안 돼요. 그럼 공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공급이 추가 공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9만 원 넘던 삼성전자가 왜 6만 원 됐습니까? 공급이 없었는데? 공급이 부족했는데? 왜 떨어졌어요? 투자로 세상을 보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랄까요? 이 사이렌 일종의 우리를 계속 현혹하는 이 공급과 현재의 사이렌을 극복해야 여러분 투자를 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래를 읽기 위해서 현재를 한번 볼까요? 요 그래프는 가격이죠. 가격이 어떻습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형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와 금융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최근에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실 때 전반적으로 한번 쓱 그냥 일관하면 되셔요. 한번 딱 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최근에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시장을 볼 때 가격하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중요하죠.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한 3,500만 채 정도 있거든요. 주택이. 그 중에서 매월 2,000가구, 3,000가구 밑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장이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있어요.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죠. 보합이라고 얘기할게요. 쉽게. 근데 거래량은 크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경제학을 좀 그렇죠. 수요가 줄면 거래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요. 그죠? 살 사람이 없으면. 근데 거래도 잘 안 되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에 집을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단 가정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얘기했죠.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현재에서 조금 더 전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해보시냐면 그러면 가격이 왜 올랐나 그동안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격 왜 올랐을까? 명확한 답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서울의 각 구별로 그 해당 아파트의 절대 가격, 평균 가격과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매월 상승률인데 막대 그래프하고 점이 상승률인데 어떤 방향성이 보입니까? 막대 그래프가 낮을수록 점 그래프가 높게 찍혔죠. 그죠? 제가 빨간 거로 구별해 드렸는데 이래서 도봉구가 아파트 가격이 절대 금액이 낮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반면에 강남구는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들인데 상승률이 낮았어요. 이게 공통점으로 딱 보이시죠? 이거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낮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분 투자로 세상을 보면 절대 수익이 중요합니까? 수익률이 중요합니까? 수익률이에요. 절대 수익이 하는 건 뭐냐면 돈 많으신 분들 몇백억 있으면 조금 올라도 1억씩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는 수익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리라는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로 볼 때는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낮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까요? 대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비싼 아파트엔 대출 규제를 하니까 덜 오르죠. 그 대신 낮은 아파트는 대출이 되니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출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까요? 코로나19 때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대출 받아서 어떤 집을 사요? 가격대가 낮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금융화돼 있단 말이에요. 금융화됐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동두천시예요. 여러분 동두천시 가보셨어요? 동두천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 하는 게 이건 팩트니까. 자, 또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안성, 그죠? 이런 지역. 왜요? 막대 그래프가 낮을수록 많이 올랐죠. 그죠? 대신 과천 이런 데 보세요. 막대 그래프가 엄청 비싼 집이에요. 그때 상승률이 낮지 않습니까? 대출이 돼서 집을 살 수 있는 집값이 많았던 거예요. 대출이 되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IMF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만약에 제가 집 얘기를 우리가 어떤 집을 사야 되지? 뭐가 많이 올랐을까?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곳을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공급이 감소할 지역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공급이 뭐 부족하다 이런 지역을 사는 건 뭐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가 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엔 이렇게 흘렀다. 금융시장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현황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20, 30대 영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숫자로 나타나요. 3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받지 않았어요. 갑자기 증가하죠. 그죠?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20, 30대가 많이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40, 50대가 이미 집을 갖고 있거나 투자 목적으로 살 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막 싼 가격대가 낮은 집을 막 이렇게 몰아서 사진 않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면 사실 20, 30대를 위해서 어떤 그 정책적 배려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필요했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20, 30대가 대출을 많이 느껴서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샀다. 그래서 거기에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서울 구별로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 30, 40대 비율입니다. 빨간 지역에 굉장히 비용이 높아지죠. 뭐 강남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지역에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또 하나 현상은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어요. 전 세계에 비교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공급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파트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일단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줄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분양하는 아파트가 일단 팩트 체크만 하면 절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양 아파트는 줄지 않았는데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이 또 줄었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이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파트 실거래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단지에 몇 개가 거래됐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번에 사시는 아파트가 1000채가 있죠. 그죠? 1000채가 있어요. 그런데 집을 5채 내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10억에 한 채, 9억에 2채, 그죠? 그 다음에 8억에 2채를 내놨어요. 이렇게 5채가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려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9억에 사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몇 채가 거래됩니까? 예? 4채가 거래되죠. 그죠? 이 사람도 팔 거 아니에요. 비싸게 주고 살 거니까.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계속 오른다 그래요. 집값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나 이제 10억, 11억, 그리고 난 9억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몇 채 거래됩니까? 2채로 줄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거나 집값을 내놓는 가격을 올리면 거래가 줄죠. 그 회전율을 조사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이건 뭐 100채당 한 채도 아니고 0.1채 이렇게 줄어요. 충격적이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 공급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살 사람들이 고정됐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잖아요. 심지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안 파니까 팔라고 세금을 올립니다. 그럼 팔 것 같으세요? 왜? 집을 안 파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잖아요.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팔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낮춰야 돼요. 미래 전망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런데 팔려는 사람한테 세금을 해서 그거 안 팔리죠. 미래 전망이 좋은데 세금을 아무리 때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미래 전망은 근데 누구한테 달려있다? 수요자들이 미래를 만드는데 수요가 계속 있는 한 절대 미래가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실은 정책이라든가 이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대출 많이 해주니까 수요가 증가했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미래의 기대감이 좋아져서 집을 안 팔았다. 이거죠. 자,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전망을 한번 해보죠. 전망은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요는 그럼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모습을. 수요가 왜 증가한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안 돼요. 투자 자산은요, 높은 자산으로 계속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지 사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속여서 누군가 나보다 비싼 가격에 계속 사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전망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읽고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제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래야 전망에 맞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수요가 줄고 있는 거예요. 대출도 많이 규제하고. 자, 근데 여기다 대고 20, 30대 대출을 80%, 90%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우리가 전망하는 건 이제 어떻게 바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근데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집값이 빠집니까? 안 빠져요. 거래는 엄청 줄고 집값은 안 오르고. 그죠? 자, 단기적으로는 집값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짧게 한번 한 1, 2년, 2, 3년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면 자, 요 표를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음마아파트, 마포레미안, 상계주공 아파트, 상계주공 5단지, 용산 한가람 다 요지에 있고 다 공통점이 뭐가냐면 재건축 단지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죠. 공통점이 뭡니까?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거주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팔기 쉽다는 거예요.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거 집값 떨어진다고 팔아요? 안 팔아요. 내가 살고 있지 않아야 되죠. 그죠? 이거 쉽게 말해서 다 전월세 주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고 뭐랄까 이런 데들이 이제는 향후로 변화에 따라서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가격을 낮게 낮춰주면. 그래서 결국엔 집가 향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갈려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아까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도 나타나는데 집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쉽잖아요. 그죠? 매물을 결정하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집을 엄청나게 물려줬어요. 자녀 세대한테. 이 지점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 투자 시장도 그런데 마중물이 되게 필요해요. 누군가 한 채를 사고 누군가 주식을 사고 높은 가격에 사면 달라붙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트리거 내지 마중물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마중물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집으로 돈 많이 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명절 때 가거나 이렇게 부모님한테 왜 돈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도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그죠? 저희는 보통 뭐 명절 때 하고 생신 때 하고 어버이날 이제 며칠 후에 어버이날 이렇게 5월에 다가오는데 어버이날하고 이렇게 뵙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돈 많으시는 분들 많이 찾아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시는데 근데 딱 가면 어떤 말을 합니까? 너도 집을 사라 빨리. 이런데 좋은데 개발 호재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뭘 주나요? 돈을 주죠. 저 돈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야 이걸 일단 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조사해 보면 갑자기 뭐 5살 애가 갑자기 강남에 아파트를 샀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어떤 부의 이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방식, 내가 돈 번 방식으로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한 채 사죠. 그게 마중물 효과가 되게 컸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이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집을 주네요. 아버지가 갔는데 야, 나 지금 양도세하고 비싸고 보유세 비싸니까 내 집 한 채 가져가. 아니 돈을 줘야 시장 가서 가격을 올리고 집을 살 텐데 집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지 못하죠. 왜냐하면 증여한 이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이제 더 이상 살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서 집을 한 채 더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럴 수 있죠. 자기 집 산 다음에 돈도 줘서 한 채 더 사라. 근데 한 채 더 사면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를 8% 내야 됩니다.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증여 때문에 수요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자,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물로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매물은 갑자기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하고, 그죠? 갑자기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매물이 감소하면 갑자기 집값이 급등합니다. 거기다 매물이 갑자기 또 증가하면 집값이 갑자기 빠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은 하향세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특이하게 잘 보세요. 점이 어디에 많이 찍힙니까? 올라갈 때. 떨어질 땐 안 사. 집값이 오를 때만 사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말씀드리자면 주택 수요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향세지만 거기에서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다. 집을 파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면 파는 사람이 줄면 가격은 오르고 파는 사람이 증가하면 가격은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본 건 이건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떨어진 거고 여기서 보면 오른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얘기하는 거가 그 전문가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춰지게 돼요. 거봐, 내가 맞았지. 이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에 결국 올랐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집 마련은 여기서 할 거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들 조용하다. 집을 투자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이런 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전망한다는데 전망을 화끈하게 해야지. 20-30% 떨어진다고 하고 너 한번 틀렸다고 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 원래 이렇게 전망했어요. 이렇게 유연하게. 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로 접근해 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제가 이 아파트 어디라고는 안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때 딱 이 부동산에 갔었어요. 갔더니 왜 부동산 가면 살 사람 리스트를 딱 적어 놓거든요. 근데 살 사람 리스트가 이때 가격이 6억, 5억 대는 엄청 많아요.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불과 뭐 한 6, 7개월, 8개월, 뭐 10개월 후에 갔더니 이때는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12억에 팔 거다. 이런 리스트가 더 많아요. 흥미롭죠. 한국의 부동산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1, 2억이 아니고 막 3, 4억 뭐 이게 가격으로 치면 10억에 3, 4억 변하는 거니까 40%가 변하는 거잖아요. 충격적인 변화죠. 이런 변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대응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최소한 투자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리스크는 줄었어요. 아는 순간 리스크는 주는 거죠. 불확실성이 감소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아는 게 불확실성이 줄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산 시장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다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반복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007년도에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구가 노원구였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오른 구가 노원구예요. 양상이 되게 비슷하죠. 유사하죠. 노원구가 아까 왜 올랐냐면 절대 가격대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투자하기 좋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가 시장의 변곡점을 사실은 과거에 보면 알렸다. 이런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될 건가 진짜로? 이런 고민들도 사실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로 세상을 보는 건 되게 유연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죠. 세상은 항상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를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부동산이 저기 사람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거기에서 대응하고 저희가 심지어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럼 세상을 읽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게 부동산 1편입니다. 1편이고요. 그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편부터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훨씬 더 재밌다.
그런 말씀 중 2편에서 뵙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진진한 것은 네, 저는 사실 살고 있는 지역이 구로인데 네, 네. 계속 구로 지역만 보이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자기 사는 동네만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건데 제가 한 30년 전에 조합주택을 사실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네, 네, 청담동을 고를래 영등포 대림동을 고를래 네, 네. 둘이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네. 조합주택인데 네. 거의 한 1억 대림동이 한 1억 정도 됐었고 32평짜리가 당시에 30년 전에 이쪽은 청담동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억을 2억에 한 7, 8년 뒤에 팔아서 2억 겨우 팔았거든요. 청담동은 지금 한 3억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왜 그 당시에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제 주변에 제대로 된 친인척 하나가 없어서 당연히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청담동을 사는 게 중요한데 회사가 5분이면 가깝다 목동에 그래서 그때 영등포 대림동을 선택했거든요. 그때 왜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사셔가지고 또 우리 이런 이광수 의원 같은 귀인이 옆에 있었으면 제 인생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면서 질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다음 편을 또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그럼 정책과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아까 미래와 수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아직 살짝 건들기만 하셨거든요. 핵심적인.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럼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아까 왜 청담동하고 그 구로나 이런 대림동하고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곳이 더 많이 몰렸느냐 지금까지는 이 측면에서 가격 차가 커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전망하는 거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정책을 시장 차원에서 판단해 보면 그 정책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 정책이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렇게 분석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뭐 정책 여기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정책도 어떻게 되었고 뭐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말씀을 당연히 드릴 겁니다. 예. 네. 매 대표님 어떠세요? 예. 결론은 미래를 봐라, 수요를 봐라. 항상 사람은 살까 말까. 공급 측면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 다음에 현재 어떤가. 요걸 좀 보는데 미래를 봐라, 수요를 봐라.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막 한 마리 그 젊은 사자가 포효도 했다가 설득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절규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해안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번 강의가 좀 기대가 돼요. 국제적인 변동도 있지만 또 국내적으로도 이를테면 1인 가구화가 점점 그 심화되는 거는 집값 상승에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저도 그렇지만 586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이제 수도권 좀 떠나볼까 하는 이런 기류는 또 집값을 좀 하락 쪽으로 끌고 가는 요인 같은데 세계 요인과 함께 국내 요인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과거나 현재 얘기, 최근의 얘기를 주로 드렸지만 제가 아까도 전제했듯이 투자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그죠? 이런 상태가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전혀 희망이 없죠. 저희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이렇게 될 텐데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투자로 세상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뭐 이광수 의원이 희망 고문을 하는 건지 희망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희망을 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시간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 네. 이상 첫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
기자들실이 있었답니다. 근데 10년 전에요. 카메라 전체 감독 중에 가장 선배가 앞으로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매 주말마다 강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 공부도 하면서 취재를 어느 지방이나 아니면 가면 꼭 그곳에 가서 취재를 끝내고 같이 땅도 보고 같이 부동산소 보고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한 2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체 그 카메라 기자들이요. 엄청난, 심지어는 들어온 지 3년 된 기자도 50억대 자산가가 됐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자들이 한 명도 회사를 나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한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본업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 모 방송사 어디라고 금방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